여러분, 요즘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내가 괜히 아프면 누가 날 챙겨줄까? 얼마 전 전북에서 70대 한 어르신이 심한 통증을 참고 버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사비가 부담돼 며칠만 참아보겠다는 그 마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금의 우리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겹치면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혹시 나도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챙겨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은 몇 년 전 부산의 한 72세 어르신이 남긴 실제 인터뷰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형편이 기울어도 도와달라고 말할 곳이 없다는 현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노인의 감동 실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 오래된 다가구 단지. 지은 지 30년은 넘은 듯한 외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철계단은 밤새 눅눅한 겨울 공기를 머금은 채 서 있다. 이 새벽 73세 박준호 씨는 또다시 잠에서 깨었다. 눈을 뜬 시간이 아니라 통증이 깨운 시간이었다. 허리 아래쪽으로 찌릿하게 번져오는 통증. 과거 공장에서 40년 넘게 일하며 생긴 부상이 다시 도지는 것이다. 그는 한숨을 삼킨다. 오늘은 좀 덜 아프려나 아니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나. 전기요금이 밀려 전기장판은 이미 3개월째 못 켜고 있다. 난방도 최소만 돌리다 보니 새벽방안은 유난히 싸늘하다. 주방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속엔 물 한 통, 지난주 경로식당에서 받은 김치 몇 줄기. 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어제 남긴 밥이 있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밥은 이미 굳어 있었고 데워 먹을 전자레인지도 고장 난 지 반년이 넘었다. 그는 차가운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었다. 이가 시큰거려도 배는 먹는 걸 원했다. 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혹시나 아들한테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화면엔 아무 알림도 없었다. 5개월 전 아버지 잘 계시죠? 딱 그 한 줄이 마지막이었다. 박 씨는 오른쪽 무릎을 주물렀다. 몇 년 전 의사가 말했던 문장이 머릿속을 스친다. 지금이라도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오래 끌면 더 위험해요. 하지만 수술비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병원비가 무서워 진통제로만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사람 부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처지가 됐네. 그 말 속엔 통증보다 더 아픈 자존심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아파트 문을 열기 전 박 씨는 현관에 붙여둔 한 장의 종이를 바라봤다. 독거 어르신 무료 진료 신청 안내. 경기도 노인 의료 지원 사업. 작년 박 씨가 복지관 상담사에게 소개받은 안내문이다. 조건만 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뭘 더 바랄 수 있어.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안내문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새벽 6시, 박 씨는 조용히 양말을 신고 밖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지만 발걸음은 어딘가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한번 가볼까? 병원까지는 못 가도 복지관이라도. 박준호 씨의 노년은 그렇게 아주 작은 용기 하나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는 골목 어귀에 선 채 복지관 간판을 바라보았다. 하얀 이슬이 맺힌 새벽 공기 속 복지관 현관문만 밝게 불이 켜져 있었다.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속 손을 꽉 움켜쥐었다. 주름 사이로 스며든 차가운 감정이 속삭였다. 내가 이런데 도움받는 사람이었나? 가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스스로를 도와달라고 내세우는 그 순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난방이 몸을 감쌌다. 어르신 오셨어요? 추우셨죠? 복지관 상담사 김소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박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 그냥 안내문 보고 궁금해서 대단한 건 아니고. 소연 씨는 그의 무릎을 흘끗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릎 많이 아프시죠?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더 불편해지셨어요. 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누군가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본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동시에 위로가 되었다. 어르신, 의료지원 신청하시면 기본검진은 전부 무료예요. 무릎 MRI도 조건만 맞으면 비용 거의 안 드시고요. 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게까지 된다고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계세요. 그 말에 박준호 씨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길이 있었던 건가. 그때 박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미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5개월 만에 전화였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이따가 잠깐 볼 수 있을까? 박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딸에게 부담될까, 약한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 먼저 찾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겨우 입을 떼어 말했다. 그래, 아빠 괜찮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박 씨에게 소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도움받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요.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나도 치료를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요? 소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어르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박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릎 위에서 느리게 오므려졌다. 문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막 골목 사이로 떨어지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아침은 그저 버텨야 하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희망이 깃든 이른 아침처럼 느껴졌다. 그래, 오늘은 병원까지 한번 가보자.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골목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 앞에 서 있었다. 초라해 보일까봐 주름이 깊어진 얼굴을 몇 번이나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딸과 만나는 게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잠시 후 딸 이미정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미정은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를 보고 놀랐다는 표정이었다. 아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박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픈 모습이 들킬까 가장 두려웠는데 결국 숨길 수 없었던 것이다. 미정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아빠, 요즘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박 씨는 서둘러 말문을 막았다. 별일 아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 오래된 핑계라는 걸.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빠가 혼자 버티는 거 마음이 항상 걸렸어요. 박준호 씨는 시선을 피했다. 미정과 눈을 마주치면 괜찮다는 말이 더 이상 입에 붙지 않을 것 같았다. 침묵 끝에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비가 좀 걱정됐지.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내 입장에선 큰 돈이니까. 그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고 싶었지만 딸 앞에서는 더 숨길 수가 없었다. 미정의 눈이 붉어졌다. 아빠 그런 문제 혼자 끌어안고 계셨어요? 왜 한 번이라도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내가 힘들까봐, 부담 줄까봐 그랬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묵직한 공기가 가라앉았다. 아버지의 자존심, 그리고 딸의 미안함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미정의 손에 이끌려 박 씨는 결국 병원에 오게 되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서는 동안 그는 긴장으로 어깨가 굳어 있었다. 아버님, 무릎 MRI랑 정형외과 진료부터 잡아드릴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박준호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혹시 큰 병이 나올지, 그 모든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MRI 촬영을 마치고 나온 후 정형외과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어르신 예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있고 척추 디스크까지 동반됐어요. 박 씨는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는 듯 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지금은 걷고 있지만 이대로면 몇 달 뒤엔 일상생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준호 씨의 손이 파르르 흔들렸다. 수술? 그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자신의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진료실 밖 딸 미정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빠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누가 아빠한테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박 씨는 미정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떨구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 뒤에 담긴 의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혼자 맞은 노년의 쓸쓸함이었다. 진료비 견적서를 들고 복도에 서 있는 박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수술비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더 많이 들 터였다. 미정이 조용히 말한다. 아빠, 제가 다 처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나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은 가난보다 더 두려운 단어였다. 짐. 수많은 60대, 70대 시청자들이 자신을 보는 듯한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박준호 씨는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부담 줄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버티면 다리가 더 망가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이 병원 복도에서 가장 큰 갈림길을 맞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박준호 씨는 낡은 전등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견적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종이만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섞인 감정들이 덩어리처럼 쌓여 있었다. 수술을 받으면 3개월은 꼼짝 못할 텐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리고 그 옆에서 딸 미정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무거운 삶을 버텨왔는지 오늘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다. 아빠, 조심스러운 부름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다. 저 어릴 때 아빠가 저를 업고 병원 다니던 거 기억나요? 박 씨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때 아빠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내가 짐이다라고 말한 적 없었어요. 근데 왜 아빠는 혼자 이렇게 버티고 계셨어요? 그 말은 시간을 거슬러 박 씨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늙어 홀로 참아낸 시간. 그 사이에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미정의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박 씨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이제는 좀 누구한테 기대봐도 되겠지. 미정은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겠다는 말을 한 순간이었다. 아빠, 우리 같이 해요. 수술 받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제야 박 씨는 무너진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고쳐보자. 며칠 뒤 수술대 앞에 선 박 씨는 두 손을 꼭 모았다. 늘 강한 척하던 그도 두려움 앞에서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딸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다시 아침 산책도 할 수 있어요. 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의 손을 꼭 눌렀다.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며칠 후 재활병실에서 딸은 아버지의 보조기를 잡아주며 말했다. 아빠, 천천히요. 한 발 또 한 발. 박 씨는 숨을 고르며 걸음을 내딛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이건 통증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였다. 창밖으로 밝은 겨울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박 씨의 눈에 닿는 순간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살아야겠다. 우리 주변엔 박준호 씨처럼 혼자 견디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을 청하면 누가 부담될까? 늙어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 때문에 몸이 부서질 때까지 버티는 분들. 하지만 여러분, 기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늙음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박준호 씨는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삶을 버티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로 작은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살고 있는 67세의 김선욱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기업 관리직으로 35년을 일하고 퇴직한 그가 지금 보내는 노후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아내와 함께 사는 단란한 일상은 잔잔한 평화로 가득했다. 겉보기엔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그의 노후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김선욱 씨는 40대 중반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걱정 많은 과장님이라고 불렸다. 주변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주식 얘기, 아파트 호재 얘기로 한창 들끓던 2000년대 후반에도 그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사람은 오래 살면 돈보다 계획이 필요해. 계획이 없으면 다 잃어. 당시에는 다소 유별나게 보였지만 그는 실제로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는 사람이었다. 대출을 내지 않았고 회사 복지로 제공되던 연금저축을 매년 최대한 채웠으며 소비를 줄이려고 억지로 아끼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 없는 지출을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55세 무렵 찾아왔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몇몇 동료들은 퇴직하면 작은 가게 하나 차려보자며 들뜬 분위기를 보였다. 그때 김선욱 씨는 사내 식당에서 동료 2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다. 지금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면 대박이래. 퇴직금 몰아넣어서 가게 하나 차리면 우리도 사장님이야. 그러나 그는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평생 벌어 모은 그 돈을 단 몇 달 만에 감정으로 결정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금액이었다. 그는 계산기부터 꺼냈다. 월세, 권리금, 재료비, 인건비, 두다는 차갑게 현실을 보여줬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야. 그 결정을 한 이유엔 과거의 경험도 있었다. 김선욱 씨의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경쟁이 심해져 결국 문을 닫았고 그 후 노년의 삶이 급격히 흔들린 모습을 어린 시절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그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서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었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 회사의 노후교육 강의에서 한 강사가 말했다. 퇴직 이후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처음 1년 동안 소비가 폭발하고 준비된 사람은 처음 1년 동안 소비를 줄입니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퇴직 후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게도 차리지 않았고 여행도 가지 않았다. 노후를 보상받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그는 조용하게 일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기반이 되었다. 퇴직한 첫 달, 직장 후배들이 모두 한 번씩 회식을 제안했다. 축하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김선욱 씨는 대부분 거절했다. 나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야. 그리고 아직은 쓰기보다 지킬 때야. 변명은 너무 소극적이다. 인생은 한 번인데 좀 즐기라며 웃어넘겼지만 그는 그 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 동료들 사이에서 뜻밖의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다. 어떤 이는 치킨집을 차렸다가 8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또 어떤 이는 주식 투자로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늦게 자리를 잡아 가족과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김선욱 씨는 혼잣말로 말했다. 지키길 잘했다. 그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켰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로 그의 노후는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 일상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걷고 아내와 아침밥을 차려 먹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한 시간 읽고 가끔 손주 둘을 돌보는 따뜻한 날들. 그의 일상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불안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삶이었다. 그런 평온한 나날 속에서 뜻밖의 갈등은 조용히 찾아왔다. 퇴직 3년 차이던 어느 겨울, 김선욱 씨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새벽에 눈을 떴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조금씩 아프긴 했지만 그날은 느낌이 달랐다.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다. 그는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아침이 되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아내는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네. 많이 아픈 거야? 그의 표정은 깊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선생님 무릎 연골이 상당히 닳았습니다. 지금은 걸을 수 있지만
이대로면 몇 년 뒤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 일부 사례의 주인공처럼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도 이렇게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순간 마음을 덮었다. 하지만 곧 그는 침착하게 의사의 말을 더 들었다. 다행히 아직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단계이니 재활과 운동,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김선욱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절망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치료비를 감당할 여유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습관이 이미 자리 잡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온 규칙적인 운동, 과한 지출을 줄여 건강보험 식단에 투자한 노하우, 퇴직 후 첫 해를 절제 있게 보내면서 지킨 자산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위기 앞에서 하나둘씩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의사에게 설명을 듣는 동안 김선욱 씨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잘 관리해 오신 게 느껴져요. 대부분은 아프기 전까지 방치하다가 뒤늦게 병이 커져서 오시거든요. 그 말은 그가 평생 쌓아온 습관과 준비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듯 했다. 퇴원 후 아내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오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늘 말하던 미리 준비하는 삶이 정말 우리를 지켜줬나 봐. 그 말에 김선욱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이 들어서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였지. 며칠 뒤 그는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가 무릎이 좀 안 좋아졌어. 근데 걱정하지 마라. 크게 나쁘진 않대. 딸은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 병원비는 괜찮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평생 이런 날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 속엔 존경과 안심,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 순간 김선욱 씨는 확신했다. 준비된 노후가 가져오는 건 단순한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 그로 인해 지켜지는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을. 김선욱 씨는 병원에서 배운 재활 운동을 꾸준히 따라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예전보다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호흡으로 걸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아래층에 사는 74세 이웃 어른이 다가와 물었다. 김 선생, 요즘 더 젊어졌네. 비결이 뭔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이라기보다 걱정 만들지 않는 생활을 한 덕이죠.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준비된 사람은 달라. 그 말은 그의 지난 삶을 정확히 요약하는 한 문장이었다. 김선욱 씨는 어느 날 일기를 쓰듯 작은 메모를 남겼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돈보다 마음이 먼저 안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평생 습관이 만든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안정이라는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병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았다.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준비된 노후는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길이다. 불행을 피한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작은 선택들이 그를 지켜준 것이다. 노후가 불안정했던 첫 번째 사례와 달리 김선욱 씨처럼 준비된 노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러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층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65세 이상 인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기적인 소득원을 꼽았다. 자료에 따르면 연금이나 이자, 퇴직금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고령층보다 생활 만족도가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갑자기 질병이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해도 불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노후의 빈곤 위험은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흐르는 소득의 안정성이 더 결정적이라고 설명한다. 김선욱 씨가 퇴직 후 무리한 창업을 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한 연금과 자금 관리가 실제로 그의 건강과 삶 전체를 지켜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고령층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현금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평소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은 고령층은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 시점이 늦지 않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보고서에서는 건강 문제는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요인이며 준비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삶의 격차를 빠르게 벌리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특히 무리한 창업이나 대출, 단기 투자보다 지출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 예방검진이 미래 의료비를 크게 낮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연구는 노후가 흔들리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의 반복 때문이며 퇴직 직후 안정적인 소비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리한다. 김선욱 씨가 지난 세월 실천해온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다. 국내 학술 자료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퇴직 이후 초기 몇 년간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집단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관리와 경제적 안정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강조되는데 조기 검진과 예방 차원의 건강 습관이 추후 의료비와 회복 기간을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경제적 준비와 신체적 준비가 함께 갈 때 삶 전체가 안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외 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여러 국가를 비교한 조사에서는 은퇴 직후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규칙적인 의료 관리를 유지한 고령층이 이후 평균 여생 동안 겪는 의료비 지출 증가 폭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은퇴 첫 몇 년간의 소비 패턴이 이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준비된 노후를 보낸 사람들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확률이 높아 삶의 질이 더 좋다는 조사도 있다. 이는 김선욱 씨의 선택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 위험을 줄이는 전략적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다양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단순하다. 노후의 격차는 소득의 높고 낮음보다 준비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화려한 수입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김선욱 씨처럼 평소 지출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돌발 상황을 대비해두는 사람은 아플 때 병원을 미루지 않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다져간다. 결국 노년의 안정은 하루하루의 습관과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 통계와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선욱 씨처럼 안정된 노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체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체력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출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한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내 고령정책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흔히 무너지는 항목이 의료비, 부채, 돌발 지출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도 고령층의 의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질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책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모든 66세 전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치매 조기검진을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 어르신 방문간호 사업 등을 운영하여 작은 증상부터 큰 질환까지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강보험 심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혈압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관리까지 지역의원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노인 의료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제적 부분에서는 지자체별로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저소득 고령층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 지원 정책이 모두 실제 시행 중이며 경기도와 서울시는 중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긴급 돌봄비,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제도 같은 지원책을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60대부터는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억지로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기통신비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조정에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안전망이 된다는 조언입니다.
실제로 전국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생활이 안정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지출 구조 조정을 60대 초반에 이미 마친 상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고령자 근로장려금과 노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60대, 70대가 무리하지 않고도 월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단기형 노년 일자리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지 반경 안에서 건강관리 요양 주거 돌봄을 모두 해결하는 구조로 고령층이 아프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실제로 노인이 갑자기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워지면 요양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가 보험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고령층이 겪는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식사 프로그램, 노년 커뮤니티 센터, 무료 건강 모임 등을 운영하며 정신 신체 건강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요. 기본 건강검진을 제때 받는 것, 지자체 복지센터에 한번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내 몸과 생활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삶 전체를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김선욱 씨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안정된 노후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관리하는 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의 건강복지 지원을 확인해 두고 질병을 미루지 않고 소비를 점검하는 습관을 실천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노년의 삶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늦게 핀 꽃도 결국 피어난다는 걸, 나이는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픔을 참다 결국 고립 속에서 무너졌던 어르신의 삶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선택을 쌓아가며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김선욱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고생을 했고, 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괜찮다 스스로를 속이며 혼자 버텼고, 결국 병이 악화될 때까지 주변에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준비하면 나중에 내가 편해진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조절하고 건강을 챙기고 위험을 미리 대비해 삶이 흔들릴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의 크기였을까요? 능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평생 쌓아온 작은 습관, 그리고 나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이유로 후회하고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늦은 때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일, 지출을 다시 점검해보는 일, 지자체 복지센터를 한번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는 일, 병원을 미루지 않고 제때 가보는 일,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 속 첫 번째 어르신처럼 아픔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고 외로움에 허우적대다 삶이 무너지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선욱 씨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보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채우며 안전한 노후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아졌다는 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후 준비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평범한 우리, 평범한 부모님,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 중 어떤 삶이 더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김선욱 씨처럼 내가 내 삶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든든해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젊음 바쳐 자식들 키우고 쉼 없이 달려온 우리네 인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애쓴 세월 끝에 이제는 좀 편안히 쉬어볼까 했더니 병원 문턱이 왜 이리도 높게 느껴질까요?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62살의 한 분은 한 달 약값이 무서워 고혈압 약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 또 다른 분은 평생을 바친 도시를 떠나 작은 텃밭에서 삼초를 뜯고 흙냄새를 맡으며 살고 계십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리도 다른 노후를 보내게 된 걸까요? 평생 일군 서울이라는 울타리가 어느새 우리를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 모를 우리 모두의 억울하고 서러운 사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퇴직한 뒤 서울 아파트를 지키겠다고 버텼던 61세 남성은 결국 지하철역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은퇴했던 또 다른 남성은 수도권 외곽 단독주택 마당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 집만은 절대 안 팔겠다는 생각으로 치솟는 건보료, 재산세 관리비, 생활비까지 고스란히 짊어진 채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60대의 5명 중 3명이 생활비 때문에 외식을 끊고 병원 진료도 미룬다고 합니다. 반면 이미 수원, 남양주, 충북 제천, 경남 통영 등지로 이사한 은퇴자들은 진작 떠날 걸 하며 새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려옵니다. 서울을 떠나느냐, 남느냐.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건 작은 선택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석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그는 퇴직 후에도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집이고 동네 사람들과 정이 붙은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는 것이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110만 원 남짓. 여기에 관리비, 건강보험료, 재산세까지 더해지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아졌고 반찬은 김치 한 가지에 국물 한 그릇이 전부일 때도 많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선풍기도 틀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 숨이 턱 막혔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겹겹이 옷을 껴입고 지냈습니다. 집 안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였지만 난방을 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치과 치료는 이미 4년째 미루고 있었고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버스를 탈 돈이 아까워 걸어 다녔고 지하철 요금을 아끼기 위해 노인 무료 승차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집 근처 마트를 돌며 할인되는 채소를 찾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만 골라 카트에 담고 3,000원 이상 넘어가면 다시 빼곤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몇 번이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사람인지 생존 중인 기계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몇 번이고 열었다 닫으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그때 집만 팔았어도라는 후회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어지러움으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야 그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료진은 심각한 저영양 상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그는 병원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었고 병원비는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에는 도시락 봉사센터에 연락해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점점 더 비좁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지방으로 내려갔고 동네 시장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떠날 용기도 체력도 남은 돈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창가에 앉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그는 한때 마당 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란다 화분 하나 들여놓을 여유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끊긴 지 오래라 그는 라디오로 세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금리 인상, 물가 폭등, 고령 빈곤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뉴스로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식도 점점 끊겼고 자식들과는 명절 인사 외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보내온 우편을 통해 고독사 예방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런 명단에 오를 정도로 취약한 노인이라는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달려온 건지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반쯤 마른 귤 하나를 바라보다가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을 안고 찍은 사진. 그 속의 사람들은 활기찼고 따뜻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무언가를 놓친 것만 같았습니다. 집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둔 채 정작 더 중요한 삶의 행복과 여유는 멀리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그 곡조에 맞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잠시 배고픔도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자 다시 차가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다시 재산세 고지서가 올 것이고 약값은 밀린 채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기로. 더는 이렇게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우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그는 은퇴가 다가오기 한참 전부터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 배당주 펀드와 적금, 그리고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에도 분산 투자했습니다. 집은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퇴직 전 20년 이상 거주한 덕분에 집값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산을 단순히 보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과감하게 아파트를 매도했고 그 차익으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정 씨가 선택한 주택은 마당이 있는 20평 남짓한 소형 주택이었지만 병원과 마트, 문화시설이 도보로 10분 내외에 모두 갖춰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공기 좋고 조용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금 중 일부는 배당이 안정적인 ETF와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했고 매월 최소한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게 설계해두었습니다.
그는 생활비로 월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만 투자 수익과 연금으로 월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와 항상 일정 금액이 남습니다. 이 덕분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여행 등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는 매주 3번은 도서관이나 작은 산책 모임에 참여합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예술 강좌에도 등록해 아크릴화와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접 재배한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고 가끔은 텃밭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캐는 즐거움도 누립니다. 마당에는 자그마한 평상이 있어 거기 앉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정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이웃들과는 텃밭 정보를 주고받고 김장철에는 함께 절인 배추를 나눕니다. 한때 회사에서 임원 직책에 있었던 그이지만 지금은 타이틀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과 작은딸은 종종 부모님 집에 와서 며칠 머물다 갑니다. 정 씨는 손주들과 마당에서 작은 캠핑 놀이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보너스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도 참 괜찮은 하루였다는 문장을 매일 적습니다. 혹시 아플까봐 가까운 종합병원과 협약된 실버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도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군요. 준비만 잘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웃 중엔 아직도 큰 도시에 머물며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후 이전의 준비와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직도 매일 가계부를 씁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자주 갑니다. 최근에는 부인과 함께 전남 구례 산수유 축제를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행 경비는 카드 대신 선불저축계좌에서 미리 정해둔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이 생활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본인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강연하기도 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행복한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웃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최신 휴대폰도 없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 하지만 만족도는 언제나 최상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최근 발표된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수도권, 대도시에 머무르는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와 생활비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고령자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관리비 등의 고정 지출이 월 평균 25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로 서울을 벗어난 은퇴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 소도시로 이주한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는 서울 거주자 대비 20에서 30%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임대료, 외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출이 줄어들며 실제 생활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어떤 조사는 도시 거주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외로움과 건강 문제를 동시에 느끼고 있으며 반대로 지방으로 이주한 은퇴자들은 지역사회 활동이나 취미 모임 참여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고령화된 도시 인프라 속에서 고립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돌봄과 교류가 가능한 환경이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지방에 설립하거나 원격 진료 및 이동 클리닉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 거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핀란드 등에서는 이미 작은 도시 중심 노년 주거 모델을 활성화해 대도시 중심이 아닌
분산형 노후 정주 정책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도쿄에 거주하는 고령자보다 교외 중소도시에 사는 고령자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의료비 부담도 적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전입 장려 정책과 주거 이전 지원, 건강 프로그램, 커뮤니티 케어 등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들도 교통, 의료, 복지 인프라를 갖춘 형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자산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공통된 결론이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지키는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 있으며,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이주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수도권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실제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 회복, 인간관계의 재형성, 삶에 대한 만족도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각자의 우선순위에 달렸겠지만, 분명한 건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더 이상 일부 은퇴자의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령사회의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주거와 소비, 인간관계, 건강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날수록 이러한 사례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주목하며 관련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고령자 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는 어르신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 확인, 병원 동행, 식사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장수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활동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군은 고령자 이주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해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은퇴자들에게 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 적응 교육까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설치해 고령자 대상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은빛 건강 지킴이 사업으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 운동 지도와 재활 보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 성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신청해보는 것이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외에도 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시니어 사회활동 지원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단절되지 않고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의료복지 생활상담 주거,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역 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세대 통합 복합주택 정책을 운영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함께 살며 생활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고독과 외로움을 방지하는 동시에 복지 비용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통해 고령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가능한 오래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이 함께 리모델링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강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지역 중심 노인 커뮤니티 지원 모델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는 정보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움직이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나 지자체는 준비를 해두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정책은 준비되어 있고,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나의 노후는 내가 스스로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직접 선택하고 참여하는 방식이야말로 삶의 주체성을 높이고 자신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나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햇살은 똑같이 내리쬐는데 누구는 벽에 갇혀 있고 누구는 마당에서 웃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서울에 남아있기로 한 최용석 씨는 아파트라는 틀에 자신을 가둔 채 추운 방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했습니다. 반면 정승우 씨는 집을 줄이고 삶을 넓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마당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여유와 평온을 누리고 있었죠. 두 분 모두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다만 인생의 어느 갈림길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버티기만 하는 노후가 아닌 누리고 웃을 수 있는 노후를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 진심으로 묻고 정보를 모으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승우 씨처럼 나는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내 노후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지난주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6세 이종만 씨가 작은 판단 하나 잘못해서 30년 모은 돈과 집까지 모두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이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다가 공통된 실수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만 알았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놓쳤던 그 위험, 여러분도 그대로 밟을지 모릅니다. 오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겨울바람이 손등을 베어가던 어느 아침, 시장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 앞에 72세 배춘호 어르신이 혼자 앉아 따끈한 어묵 국물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파 한 줌만 더 얹어줘요. 오늘은 좀 춥네요. 춘호 어르신은 뭐 하나를 사도 덤을 꼭 챙겨주는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혼자 드세요? 예? 뭐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말은 태연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 옆엔 오래된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흑백빛으로 바랜 사진 속엔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를 아는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고 남지 않은 기억들. 춘호 어르신은 늘 혼자 시장에 와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수다를 나누던 시절은 언제부턴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을 걷다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진 미남 요금 안내 문자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게 왜 오진 앤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르신은 순간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이상한 메시지가 많아졌고 은행에서 걸려온 듯한 전화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자녀들이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제철 과일이라도 사오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나중에 전화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스스로 애써 무시했습니다. 에이, 애들이 바쁘겠지. 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 무심코 지나친 변화들이 곧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며칠 뒤 오랜만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유난히 수척했고 말투엔 어디선가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버지, 저 좀 급하게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거실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생각처럼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 더 못 내준대요. 근데 아버지 집이 담보로 잡히면 제가 한 번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 어르신의 손등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준호는 시선을 회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문장 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평생 고생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우리 가족을 지킬 최선이 그거냐고요. 준호 어르신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뿐이다.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면 달 데가 없다.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다 끝이에요. 순간 어르신의 마음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 구석에 놓여있던 흑백 사진 속 어린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사줘.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 시절 준호는 아버지 손만 잡아도 웃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준호는 더 이상 그때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두 눈이 붉게 물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절박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그림자 같은 표정이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어르신의 낡은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속 가족 사진은 햇빛에 발에 멀어지고 있었고 그 사진을 보며 어르신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이 집은 추억이고 마지막 남은 자리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못 도와주시겠다는 거네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어딘가 다친 소리. 준호 어르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생각을 좀. 됐어요? 아버지도 결국 자기 생각만 하시네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떨어진 파 한 조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준호야?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대출 관련해 상담 도와드릴게요.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모른 채 휴대전화 화면은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며 진동을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대출 상담 도와드릴게요. 배춘호 어르신은 한참이나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제가 상담 문자를 받아서.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을 주는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지금 바로 집 담보로 안전하게 이전해 놓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그 단어가 마음에 작게 걸렸습니다. 무슨 피해요? 제가 뭘 했다고? 상대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집이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 계좌로 이전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보았던 보이스피싱 뉴스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집까지 이르면 난 정말 갈 데가 없는데. 그때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흑백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아기를 껴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본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집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던 순간 문이 갑자기 덜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준호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말없이 들어와 신발을 벗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입니다. 애들? 둘째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서 그랬어요. 순간 어르신의 심장이 툭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놔야 했던 건 준호, 내 자존심이었구나. 준호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책임과 후회, 그리고 남아있는 정이 뒤섞여 조용히 방 안을 메웠습니다. 잠시 뒤 다시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준호가 화면을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다시 온 거예요? 그래, 아까 상담해준다고. 준호는 전화를 가로채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거 사기입니다. 뭐라고? 은행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게다가 압류? 안전예좌? 이건 다 보이스피싱에서 쓰는 말이에요. 준호는 급히 인터넷을 열어 유사 사기 문구를 검색해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이 압류되는 건 아니고? 없어요, 아버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휴,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건 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담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좌우명이었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 어르신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내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가정은 함께 지키는 것이지 누가 혼자 희생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순간 준호 어르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집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자리고.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잃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이 정리되고 나려는 찰나 문 밖에서 갑자기 택배 상자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상자를 집어왔는데 보낸 사람은 없고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춘호님 귀하 긴급 문서 동봉.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긴장감이 방 안을 다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봉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삼킨 침이 방 안에 크게 울릴 만큼 숨죽인 순간 어르신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문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이건 또 무슨 일인 거냐? 준호는 충격에 얼어붙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로 무너져 내릴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거 제가 낸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 안의 공기는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문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뒤로 정적이 칼처럼 방 안을 가르고 흘렀습니다.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준호 어르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서를 주워들고 한 글자씩 확인하듯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신청한 사람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문서 하단에는 도무지 본 적 없는 대부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집 주소로 온 거냐?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름이 여기 적힌 게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주민번호랑 주소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집 앞까지 찾아온 그림자 같은 불길함을 눈앞에서 실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입술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은행이라고 압류된다고 안전 계좌로 옮기라고.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 사람들한테 주민번호 말한 적 있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응.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아버지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져간 겁니다. 그 말은 한겨울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로 준호 어르신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누가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어락이 갑자기 삐빅 소리를 내며 외부 충격을 감지했습니다. 준호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누구지?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 말투엔 기묘한 경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문 옆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낯선 남자. 손엔 아무 상자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집 주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준호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문자들, 전화를 가장한 상담, 오늘 도착한 서류, 그리고 지금 문 앞에 남자까지 아버지 집 노린 겁니다.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때 문 밖에서 쿵 하고 강한 충격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뒤로 가요. 제가 문 앞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버지 지키려고 여기 와준 거냐?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야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준호 어르신의 눈가가 붉게 젖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서글픈 고도, 자식에게 서운했던 상처들, 모든 복잡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일일이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앞을 지키며 상황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준호 어르신은 흑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문 밖의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신고는 빠르게 접수되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릴게요. 준호 어르신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힘들었지?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집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고 그 어떤 사과보다 뜨거웠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 둘 다 서로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준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집도 아버지도 제가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그제야 오래 묵혀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같이 지키자. 우리 둘이서. 며칠 뒤 경찰 조사와 신고 처리가 진행되면서 사기 조직의 명예 도용이 밝혀졌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집은 법적으로도 안전했고 대출 신청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준호는 아버지 집에 매일 출근하듯 찾아왔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흑백사진 속 아내 이야기도 듣고 시장에 같이 가서 덤도 받아오고 준호 어르신은 그 모든 순간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노후란 결국 돈과 집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를 바라봐주는 마음이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작은 난로 옆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아버지도 너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종이 한 장처럼 위태로운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약속의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향교골 작은 언덕 위, 이른 아침 햇빛이 기와 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고요한 동네에서 올해 74살 안병호 어르신은 작은 텃밭에 고추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이구, 이 녀석들 겨울나기 준비 잘해야지. 허리는 굽었어도 손놀림은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선 여전히 8090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은 안 선생 또 텃밭 닦고요 라며 익숙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은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2년을 일하다가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 하지만 이 어르신의 삶이 특별한 건 퇴직금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선택들. 그 선택들이 노후를 아래로 끌어당기지 않고 위로 올려주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인생은 한마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자란 그는 내 힘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월급의 15%는 꼭 개인연금, 그리고 회사의 장려금이 붙는 퇴직연금을 꾸준히 부었습니다. 아내는 늘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르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당신이랑 편히 살라고 모으는 거지.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꾸준함을 믿었고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초반 한국을 뒤흔든 경제 불안과 금리 폭등은 어르신의 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퇴직 후 두 번째 해 회사 후배였던 장 부장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퇴직금 굴려야지. 지금 이 펀드 월 2%는 기본으로 줘요. 형님 노후 제가 책임집니다. 병 어르신은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도 남들 따라하다가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배웠잖아요.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젊을 때 한 번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서줬다가 몇 년을 허덕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내봤자 얻는 게 없었지. 결국 그는 투자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서울 사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상속세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미리 진명에 바꿔놓으면 나중에 절세도 되고 제가 아버지 집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안 어르신은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절세가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내가 묻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오면 너희는 날 다시 모실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이름으로 둘 거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명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 역시 어르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결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어르신도 심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시골 카페가 돈 된다던데? 퇴직금 조금만 드리면 금방 본전 뽑아요. 하지만 어르신은 예전에 사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온 월 지출 내역과 필요 없는 욕심 정리하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난 꾸준한 게 장점이지. 결국 그는 창업 대신 지역도서관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느끼며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2024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료는 가능하지만 이후 재활치료비가 상당히 듭니다. 순간 병호 어르신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 여러 개 들어두셨네요. 이 정도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30년 전 꾸준히 납부해왔던 실손보험, 중대질환보험, 의료비 보장보험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적게 쓰고 모은 게 아니었지? 우리 아직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내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해왔던 선택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갈등은 지금 막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단히 남아있고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며 집은 온전히 본인 소유로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병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선택들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병 어르신의 아내 이정순 여사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재활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행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최소 석 달에서 6달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어르신의 심장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미안해서 그래. 당신 고생시키는 것만 같아서. 병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 우리가 서로 힘들 때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당신 혼자 아픈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아픈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 순간 병 어르신은 평생 자신이 지켜온 한 가지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적금 하나 깨도 당신 병원비에는 절대 인색하지 않겠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3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해온 보험, 연금, 준비의 결정체였다. 며칠 뒤 병호 어르신은 아내가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보며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도 70이 넘었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건강 변수는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그때 병호 어르신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 보험금이면 치료비 대부분 해결돼요. 간호사의 말이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한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내보다 먼저 흔들린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 병원복도 불이 하나둘 꺼질 때 어르신은 재활실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살아온 이유였어. 이제 내가 당신 인생 조금 빌려줄 차례구나. 그리고 다음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와 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재활 전문기관에 아내를 등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여보, 너무 비싸. 차라리 집에서 천천히 하면. 아니, 당신은 평생 나 위해 살았잖아. 이번엔 내가 당신 위해 쓸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재활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꾸준히만 하시면 다시 걷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내는 눈가를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병호 어르신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봄꽃 보러 가야지. 장날에도 같이 가야 하고 당신 좋아하는 메밀전도 먹어야지.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40년 전 신혼 초 비 오는 날 시장을 함께 걷던 그 시절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활이 진행되면서 병호 어르신의 일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매일 오전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오후엔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엔 연금지출보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활을 가꿨습니다. 많은 이웃이 물었습니다. 안 선생, 그 나이에 자원봉사까지 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든데, 힘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내가 무너지지 않죠? 그는 한 번도 자기 삶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노후를 단단히 지킨 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70세 넘어서야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2025년 3월, 아내는 작은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걷는다. 병호 어르신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랬잖아. 우리 봄꽃 보러 가야 한다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서로를 오랫동안 지켜온 부부의 아름다운 결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호 어르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아껴온 이유였구나. 퇴직금도, 연금도, 보험도, 신명의를 지켜온 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장면을 보며 문득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다.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 집을 지키고, 연금을 꾸준히 쌓고, 보험을 제때 준비하고,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고,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와 배우자를 위한 삶을 지켜낸 사람.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병호 어르신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호 어르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노후가 참 따뜻하네. 우리나라의 고령층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기준 약 3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처분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 역시 최근 몇 년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까운 시기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겪게 될 위험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금과 보험, 저축이 균형 있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이 생기면 충격이 훨씬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70대 초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이 완전히 끊기고 연금 외에는 소득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리며 빈곤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분석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노인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구조,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 연금이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충격에 취약해지며 한 번 가난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들은 하나의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절대로 노후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없는 상태, 보험이 없는 상태, 저축이 끊긴 상태, 그리고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등은 언제든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금리 변화, 부동산 시장 불안, 의료비 상승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은퇴 뒤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같은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통계들은 준비가 부족한 노인일수록 가난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준비된 노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저축이나 집 한 채로는 노후를 지키기 어렵고 공적 제도, 지역 돌봄, 민간 보장 체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여러 제도를 확대하며 고령층의 빈곤과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대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중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확대 중인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방문간호, 방문재활, 안전 모니터링 등을 직접 제공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의 일상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의료연계, 단기 방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형 기초보장 제도로 중위소득 기준에 걸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돌봄 소득 건강이라는 세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빈곤과 고립을 동시에 유발하는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 민간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한 어르신들이 소득 증가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 최소 한개 이상의 보장성 보험 유지, 긴급생활자금 확보, 의료치매, 대비 자산계획 등을 실천적 전략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분석이 반복되면서 질병사고 재활 비용을 대비한 보장 체계가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운영해 어르신이 병원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본의무담금을 낮춰 돌봄 비용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인 주거복지를 강화해 소득이 낮아도 주거환경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점은 노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준비와 함께 공적제도, 지자체 지원, 주거복지, 건강보험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례처럼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고 연금과 보험을 기본 장치로 가져가며 지역의 돌봄 제도와 공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60대, 70대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노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제도를 바로 알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작은 준비라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한 줄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계절에 가장 진한 빛을 품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판단, 자녀를 위한 희생,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명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깐의 욕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너무 쉽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울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깊은 자책 때문이었죠. 반대로 또 한 사람, 안병호 어르신은 평생의 작은 성실로 자신과 아내를 지켜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 넣었던 연금이 아내의 재활을 붙잡아 주었고, 욕심부리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집과 가족을 지켰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의 노후는 빛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 하지만 어쩌면 오늘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후는 나중에 준비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50대, 60대, 70대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늦은 나이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계절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씨앗처럼 조금씩 모아둔 연금을 지키고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챙겨두고 집을 지키기 위해 섣부른 명예 변경을 피하고 나를 돌보지 않는 관계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여러분,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쳤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걱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결심이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 속 두 사람처럼 삶은 언제든 갈라지지만 어떤 길을 걷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뒤늦은 후회가 아닌 따뜻한 평안과 존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계절은 아직 피지도 않은 꽃 한 송이처럼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와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